부산의 한적한 어항 귀퉁이 비릿한 바다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찌르는 곳에 박 사장 선박 수리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낡고 허름한 함석 지붕 아래 각종 어선과 작은 보트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그 사이를 이민준 씨가 땀을 뻘뻘 흘리며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40을 간 넘긴 그는 이 수리소에서 가장 기술 좋은 정비공이었지만 그의 삶은 늘 팍팍하고 고단했다. 박 사장은 업계에서도 악명 높을 정도로 인색하고 까다로운 인물이었다. 그는 직원들에게 최소한의 임금만 지급하면서도 일은 소처럼 부려먹기 일쑤였다. 특히 민준에게는 더욱 그랬다. 그의 뛰어난 기술을 이용해 어려운 수리를 맡기면서도 정당한 대우는커녕 사소한 실수라도 하면 불호령을 내리기 일쑤였다. 하지만 민준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다. 그에게는 아픈 노모와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어린 딸이 있었고 그들을 생각하면 어떤 모욕과 부당함도 참아내야만 했다. 그날도 아침부터 박 사장의 고함 소리가 수리소 전체를 울렸다. 이민준이 이거 오늘까지 못 끝내면 월급에서 깔 줄 알아 이놈아. 손님들 기다리는 거 안 보여. 민준은 기름때 저른 작업복 소매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대답했다. 사장님 이 엔진은 생각보다 손상이 심해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부품도 새로 주문해야 하고요. 핑계대지 마. 이놈아 내놈 실력이면 하룻밤 새에도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었어. 빨리빨리 못해. 박 사장은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다.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 엔진은 거의 폐선 직전에 낡은 어선에서 떼어낸 것으로 부품 대부분이 부식되어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박 사장은 수리비를 아끼기 위해 어떻게든 기존 부품을 재활용하라고 윽박지르고 있었다. 그는 또다시 밤샘 작업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민준은 쉴 틈도 없이 망가진 프로펠러를 수리하고 있었다. 다른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도시락을 먹거나 휴식을 취했지만 그는 차가운 빵 한 조각으로 허기를 달래며 일에만 몰두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오늘까지 끝내야 할 작업들과 다음 달에 내야 할 딸아이의 학원비 그리고 노모의 병원비 걱정뿐이었다. 그때 그의 동료인 젊은 정비공 김 씨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민준 씨,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닙니까? 박 사장 저 양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줘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민준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어쩌겠나. 식구들 생각하면 쉴 수가 있어야지. 그래도 이건 너무합니다. 민준 씨 기술이면 어디 가서든 지금보다 훨씬 좋은 대우 받을 수 있을 텐데요. 김 씨가 안타까운 듯 말했다. 민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역시 가끔씩 다른 곳으로 옮길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았다. 이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어려웠고 무엇보다도 아픈 노모와 어린 딸을 두고 섣불리 모험을 할 수는 없었다. 그는 그저 하루하루 묵묵히 버텨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오후가 되자 날씨가 심상치 않게 변하기 시작했다. 잔잔하던 바다에 갑자기 높은 파도가 일기 시작했고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폭풍우가 몰아칠 듯한 기세였다. 박 사장은 직원들을 닥달하며 작업 속도를 올리라고 소리쳤다. 특히 오늘 출항 예정이었던 한 고급 요트의 마지막 점검에 온 신경을 곤두쓰고 있었다. 그 요트의 주인은 박 사장에게 아주 중요한 고객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민준이 저 요트 엔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내 놈 모기 10개라도 모자랄 줄 알아. 민준은 묵묵히 요트 엔진룸으로 들어가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일에 있어서만큼은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였다. 비록 박 사장의 부당한 대우에 지쳐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맡은 기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다. 그것이 기술자로서의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기도 했다. 엔진 점검을 거의 마칠 무렵 갑자기 경납고
셔터 문이 거센 바람에 덜컹거리며 요란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시에 밖에서 아주 다급하고 절박한 사람들의 외침과 함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인가 싶어 민준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항구 방파제 근처 거친 파도 속에서 한 사람이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경납고 셔터 문이 거센 바람에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밖에서 터져나온 다급한 비명은 순식간에 작업장 안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기름 냄새와 쇳소리만이 가득했던 공간은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소리가 들려온 항구 쪽으로 향했다. 무슨 일이야? 밖에서 무슨 소리 안 들렸어? 사람 살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 이어지는 절박한 외침에 작업장 안에 있던 몇몇 인부들이 웅성거리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민준 역시 손에 들고 있던 스패너를 내려놓고 본능적으로 그들을 뒤따랐다. 그의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다. 항구 끝 방파제 근처는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거세진 파도가 집채만한 기세로 방파제를 때리고 있었고 검은 구름은 금방이라도 하늘을 삼킬 듯 낮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 험악한 바다 위 방파제에서 약 2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한 사람이 위태롭게 물살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파도에 휩쓸려 금방이라도 바닷속으로 사라질 듯 가냘픈 팔이 허공을 향해 절박하게 뻗어 나왔다. 가랑기를 반복했다. 여자야, 저기 여자 좀 봐. 어쩌다가 저기까지 휩쓸려 들어간 거야. 주변에 모여든 구경꾼들과 인부들은 발만 동동 구르며 안타까운 탄성을 내뱉을 뿐 누구 하나 섣불리 바다로 뛰어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런 날씨에 저 거친 파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이민준의 눈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고정되었다. 어렴풋이 보이는 실루엣은 분명 여성이었다. 그녀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보였고 파도에 휩쓸릴 때마다 의식을 잃은 듯 힘없이 축 늘어지곤 했다. 시간이 없었다. 이대로 몇 분만 더 지나면 저 여자는 꼼짝없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 것이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다들 일 안 해. 저 요트 오늘까지 끝내야 한다고 했잖아. 바로 그때 박 사장의 고함 소리가 그들의 등 뒤에서 터져 나왔다. 그는 눈앞의 긴박한 상황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요트 수리 작업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듯했다. 그의 눈에는 물에 빠진 사람의 생명보다 당장의 이익이 더 중요해 보였다. 사장님, 지금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어서 구해야 합니다. 젊은 정비공 김씨가 다급하게 외쳤다. 뭐 사람이 빠져. 그래서 우리가 해양구조대라도 되는 줄 알아. 괜히 나섰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내 놈들이 책임질 거야. 어서 일이나 해 일이나. 박 사장은 손을 휘저으며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동정심이나 연민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순간 이민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박 사장의 비인간적인 태도에 치가 떨렸고 눈앞에서 꺼져가는 한 생명을 외면할 수 없다는 본능적인 외침이 그의 가슴 속에서 터져 나왔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작업장 한쪽에 매여 있던 작은 고무보트를 향해 달려갔다. 그것은 수리소에서 사용하는 낡고 작은 보트였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이민준이 너 지금 뭐 하는 게야? 당장 돌아오지 못해. 박 사장이 길길이 날뛰며 소리쳤지만 민준은 그의 말을 무시했다. 그는 재빨리 보트의 밧줄을 풀고 거친 파도를 향해 보트를 밀어 넣었다. 민준 씨 위험해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동료 김 씨가 그의 뒤를 따라오며 외쳤지만 민준은 이미 보트에 올라타 노를 젓기 시작한 후였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꺼져가는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만이 그의 눈빛을 형형하게 빛나게 하고 있었다. 작은 고무보트는 성난 파도 위에서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 위태롭게 흔들렸지만 민주는 능숙하게 노를 저어 조금씩 물에 빠진 여인을 향해 다가갔다.
그는 젊은 시절 해군에서 복무했던 경험이 있었고 바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성난 바다는 그에게도 처음이었다. 집채만한 파도가 연신 보트를 덮쳤고 매서운 바닷바람은 그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는 마침내 여인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곳까지 다다랐다. 여인은 이미 거의 의식을 잃은 듯 힘없이 파도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여인의 팔을 붙잡아 보트 안으로 끌어올리려 애썼다. 하지만 파도에 젖은 여인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무거웠고 미끄러웠다. 제발 조금만 더. 그는 이를 악물고 안간힘을 썼다. 그의 팔 근육이 터질 듯 팽팽해졌고 온몸은 땀과 바닷물로 범벅이 되었다. 마침내 그의 손에 여인의 가녀린 몸이 힘겹게 끌려 올라왔다. 여인은 축 늘어진 채 아무런 미동도 없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는 급히 여인의 코에 귀를 대어보았다. 아주 희미하지만 아직 숨을 쉬고 있었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트의 방향을 돌려 무틀 향해 노를 젓기 시작했다.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훨씬 더 험난했다. 거친 파도는 여전히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고 작은 보트는 금방이라도 산산조각 날 것처럼 삐걱거렸다. 그의 품에는 의식을 잃은 한 여인이 무겁게 안겨 있었다. 박 사장은 방파제 위에서 여전히 길길이 날뛰며 그에게 고함을 지르고 있었지만 이제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이 여인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민주는 거친 파도와 사투를 벌이며 필사적으로 무틀 향해 노를 저었다. 작은 고무보트는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 위태롭게 요동쳤고 그의 온몸은 이미 탈진 상태였지만 그는 정신력으로 버티고 또 버텼다. 그의 품에는 의식을 잃은 한 여인이 차가운 바닷물에 흠뻑 젖은 채 무겁게 안겨 있었다. 그녀의 희미한 숨결만이 그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의 눈앞에 드디어 방파제의 육중한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보트를 방파제 근처에 작은 모래사장으로 밀어붙였다. 무태 있던 몇몇 동료 인부들과 구경꾼들이 달려와 그의 보트를 함께 끌어올려 주었다. 민준 씨, 괜찮아요. 이 아가씨는 또 누구고요? 동료 김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민준은 아무 대답도 할 겨를이 없었다. 그는 서둘러 여인을 모래사장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여전히 의식은 없었지만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다. 그는 즉시 자신이 알고 있는 응급처치 지식을 총동원했다. 먼저 여인의 기도를 확보하고 가슴을 압박하며 인공호흡을 시도했다. 그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 광경을 지켜볼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그를 돕지 못했다. 그들 역시 이런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여인이 갑자기 심한 기침과 함께 바닷물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아주 희미하게 눈을 뜨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이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누군가가 이미 신고를 한 모양이었다. 민주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고 침착하게 여인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그녀를 들것에 실어 구급차로 옮겼다. 여인이 구급차에 실려 떠나기 직전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희미하게 뜨이는 것을 민주는 보았다. 그녀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아주 잠깐 그를 향하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감기고 말았다. 아무런 말도 어떤 표정도 없었지만 민주는 왠지 모르게
그녀의 눈빛 속에서 어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읽은 것 같았다. 구급차가 떠나자 긴장이 풀린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간 듯했다. 하지만 그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민준이 이게만도 못한 놈아. 바로 등 뒤에서 박 사장의 길길이 날뛰는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는 언제부터 와 있었는지 잔뜩 격앙된 표정으로 민준을 노려보고 있었다. 내 놈이 지금 제정신이야. 저 중요한 손님 요트 작업은 내팽개치고 회사 보트는 허락도 없이 끌고 나가서 저 꼴로 만들어놔. 저 보트 수리비는 내 놈 월급에서 다 깔 줄 알아. 박 사장은 민준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 기세였다. 그의 눈에는 방금 전 한 생명을 구한 영웅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재산과 이익에 손해를 끼친 괘씸한 직원만이 있을 뿐이었다. 민준은 지친 몸을 일으켜 박 사장을 마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애써 감정을 억눌렀다. 사장님 사람 목숨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뭐 사람 목숨, 그래서 내 놈 마음대로 회사 재산을 축내도 된다는 거냐. 저 요트 손님한테는 뭐라고 변명할 건데. 내 놈 때문에 회사가 입을 손해가 얼만 줄 알아. 박 사장의 고함은 멈추지 않았다.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민준이 다시 한번 말했다. 그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박 사장은 그런 민준의 태도에 더욱더 격분했다. 내 놈 같은 무책임하고 고집불통인 놈은 우리 수리소에 필요 없어. 당장 내 놈 짐 싸서 꺼져버려. 내일부터 나올 생각도 하지 마. 해고였다. 그는 한 생명을 구한 대가로 자신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던 직장을 잃게 된 것이었다. 주변에 있던 동료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박 사장의 섯을 퍼런 기세에 눌려 누구 하나 감히 그를 변호하려 나서지 못했다. 젊은 정비공 김씨만이 작은 목소리로 사장님, 그래도 이건 너무하십니다. 라고 항변하려 했지만 박 사장의 매서운 눈초리에 이내 입을 다물고 말았다.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런 인간과 말을 섞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작업장으로 들어가 자신의 낡은 공구함과 몇 안 되는 개인 물품들을 챙겼다. 지난 몇 년간 그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곳이었다. 비록 부당한 대우와 몸 열감 속에서 일했지만 그는 이곳에서 자신의 기술을 연마했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 왔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번 작업장을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아무런 미련도 없다는 듯 굳게 입을 다문 채 밖으로 나섰다. 폭풍우는 어느새 조금 잦아들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폭풍우보다도 더 거센 절망과 분노의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아픈 노모와 어린 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정비소를 나서는 그의 등 뒤로 박 사장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했다. 박 사장의 마지막 고함 소리를 등 뒤로 한 채 이민주는 텅 빈 공구 가방만을 들고 정비소를 나섰다. 하늘은 어느새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음울한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축축하고 무거운 공기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다. 그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한 생명을 구했다는 작은 자부심과 안도감이 그의 가슴속에 희미하게나마 남아있었지만 이제는 오직 해고라는 냉혹한 현실과 앞으로 닥쳐올 막막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만이 그의 온 마음을 뒤덮고 있었다. 그는 정처 없이 부둣가를 따라 걸었다. 갈매기들의 처량한 울음소리가 마치 자신의 심정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았다. 평소에는 익숙하고 정겹게만 느껴졌던 비릿한 바다 냄새도 오늘따라 유난히 역겹게 느껴졌다. 그는 주머니 속에 구겨져 있는 얼마 안 되는 지폐 몇 장을 만지작거렸다. 이걸로는 당장 내일 가족들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 판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너무나도 멀고 험난하게 느껴졌다. 그는 차마 아픈 노모와 어린 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그들의 얼굴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자신이 없었다. 그는 길가 허름한 포장마차에 잠시 멈춰서서 소주 한 병을 시켰다. 아주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었다. 독한 술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갈 때마다 그의 가슴속 응어리진 분노와 서름이 조금씩 터져 나오는 듯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인가? 사람 목숨 하나 구한 것이 그렇게 큰 죄란 말인가?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지난 몇 년간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오직 노모와 딸아이만을 위해 살아왔다. 박 사장의 온갖 구박과 부당한 다유 속에서도 셔틀을 악물고 버텨왔던 것은 모두 그들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다. 그의 헌신과 노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고 그는 이제 거리로 나앉을 신세가 된 것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겨우 집으로 돌아왔다. 다행히 노모와 딸 미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잠든 얼굴을 한참 동안이나 내려다보았다. 노모의 얼굴에는 고된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고 어린 딸의 얼굴에는 천진난만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그는 이 두 사람을 위해서라도 결코 무너질 수 없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앞날이 너무나도 캄캄해서 한숨만 나올 뿐이었다. 그날 밤 민주는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그의 머릿속은 터질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구해준 그 여인의 얼굴을 떠올려보려 애썼지만 긴박했던 상황 탓인지 흐릿한 잔상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과연 무사할까? 자신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된 이 기막힌 사연을 알기나 할까?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더 일찍 잠에서 깼다. 그는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딸 미나를 학교에 보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듯 답답하기만 했다. 민준아, 오늘 안색이 영 안 좋아 보이는구나. 어젯밤 잠이라도 설친개냐 노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민주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다. 그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어머니. 그냥 어제 일이 좀 많아서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작은 항구 도시에서 박 사장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컸고 그에게 밉보인 사람을 선뜻 받아주려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박 사장한테 찍히면 이 동네에서 일 구하기 힘들 텐데 라는 수군거림만이 그의 귀에 들려올 뿐이었다. 며칠이 그렇게 속절없이 흘러갔다. 그의 주머니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집안의 쌀독도 비어가고 있었다. 노모의 약값과 미나의 학원비를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했다. 그는 절망감에 휩싸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은 다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는 세상을 향해 소리치고 싶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저녁도 거른 채 홀로 방파제 끝에 앉아 거친 파도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갈갈이 찢겨나갈 듯 아팠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비참해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그의 등 뒤에서 아주 작은 인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어린 딸 미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빠 왜 여기서 혼자 울고 있어? 무슨 일 있었어? 미나의 작은 손이 그의 거친 손등을 가만히 쓸어내렸다. 민주는 딸아이의 따뜻한 손길에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는 미나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이나 서럽게 울었다. 그는 강한 아빠이고 싶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위로도 소용없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다. 아빠, 괜찮아. 내가 있잖아. 미나는 작은 고사리 손으로
아빠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다. 그는 딸아이의 그 작은 위로에 간신히 마음을 추슬렀다. 그래, 아직 자신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는 다시 한번 힘을 내보기로 결심했다. 내일은 더 멀리 다른 도시까지 가서라도 일자리를 알아볼 생각이었다. 그가 미나의 손을 잡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였다. 그의 낡은 집 앞 골목 어귀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리는 한 사람. 민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녀는 며칠 전 자신이 거친 파도 속에서 구해냈던 바로 그 여인이었다. 그녀는 그때와는 전혀 다른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그의 앞에 서 있었다. 며칠이 흘렀지만 이민준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녔지만 허탕을 치기 일쑤였다. 박 사장의 입김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일자리가 없는 것인지 그를 받아주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다. 집안의 쌀독은 바닥을 드러냈고 노모의 약값과 어린 딸 미나의 해맑은 얼굴은 그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절망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그날 오후도 마찬가지였다.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던 민주는 자신의 낡은 집 앞 골목 어귀에 서 있는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을 보고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한 여인의 모습에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며칠 전 자신이 거친 파도 속에서 구해냈던 바로 그 여인 강지수였다. 그녀는 그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값비싸 보이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흐트러짐 없이 단아하게 빗어 넘긴 머리, 그리고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과 함께 어떤 기품마저 느껴졌다. 그녀의 옆에는 비서로 보이는 듯한 한 남자가 정중하게 서 있었다. 선생님 지수가 민준을 발견하고는 환한 미소와 함께 그에게 다가왔다.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그날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민준의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민준은 너무나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을 내저었다. 아, 아닙니다. 괜찮으십니까? 몸은 다 나으셨고요. 그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떨려 나왔다. 그의 등 뒤에 숨어 아빠 옷자락을 꼭 붙잡고 있던 미나는 동그란 눈으로 낯선 여인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다. 네, 선생님 덕분에요. 지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런데 선생님 오늘 일 안 나가셨습니까? 제가 찾아뵈려고 아까 수리쇠도 잠시 들렀었는데 안 계시더군요. 그녀의 질문에 민준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다. 그는 차마 자신이 해고당했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을 읽은 노모가 대신 입을 열었다. 우리 아들이 저 아가씨 구하다가 그만 박 사장, 그 영감탱이한테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지. 뭐요? 사람 목숨 살린 착한 일 하고도 칭찬은커녕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으니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소. 노모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서름이 가득했다. 지수의 얼굴이 순간 차갑게 굳어졌다. 그녀의 아름다운 눈썹이 매섭게 치켜 올라갔다. 뭐라고요? 선생님께서 저를 구하시다가 해고를 당하셨다고요.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외의 단호함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옆에 있던 비서에게 무언가를 놔고 빠르게 지시했다. 비서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긴장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선생님, 제가 누구인지 아직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지수가 다시 민준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렬했다. 저는 강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작은 해양 연구 및
기술 개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명함을 민준에게 건넸다. 명함에는 오션테크 솔루션 대표 강지수라고 적혀 있었다. 민준은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다. 그날 제가 그곳에 있었던 것은 저희 회사에서 개발 중인 새로운 해양 탐사 장비의 시범 운용을 위한 현장 답사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보트가 전복되면서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준을 바라보았다. 만약 선생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저는 물론이고 저희 회사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기술까지 모두 바닷속에 수장될 뻔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민준에게는 여전히 조금 어렵고 생소했지만 그는 그녀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선생님, 지수가 다시 한번 그의 손을 잡았다. 제가 받은 은혜는 단순히 감사하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겪으신 이 부당한 일에 대해서도 제가 반드시 책임을 지겠습니다. 절대로 이대로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지했고 그 안에는 어떤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말에서 어떤 위압감이나 동정심이 아니라 진심 어린 감사함과 정의감을 느낄 수 있었다. 바로 그때 지수의 비서가 다가와 그녀에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민준을 향해 말했다. 선생님, 잠시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녀는 민준에게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이고는 비서의 안내를 받아 채 올랐다. 검은색 세단은 다시 한번 먼지를 일으키며 골목길을 빠져나갔다. 민준은 그녀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그녀가 건넨 차가운 명함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오션테크 솔루션 대표 강지수. 그는 그 이름을 가만히 되뇌었다. 그의 삶에 갑자기 불어닥친 이 거대한 폭풍은 과연 그를 어디로 이끌고 갈 것인가? 그는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아주 오랜만에 그의 가슴속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정말로 모든 것이 괜찮아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희미한 기대감이었다. 강지수 씨가 떠난 후 며칠 동안 이민준 씨의 마음은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듯했다. 그녀가 남기고 간 명함 한 장과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은 그의 가슴속에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지만 동시에 그것이 한낱 헛된 기대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또한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항구 주변을 헤매고 다녔지만 냉담한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던 사흘째 되는 날 오후였다. 민준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낡은 집 앞 골목은 며칠 전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술렁이고 있었다. 이번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와 함께 작업복 차림의 남녀 여러 명이 커다란 트럭에서 무언가를 분주하게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며칠 전보다 한결 편안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의 강지수 씨가 서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단정한 양복 차림의 최민석 변호사도 함께였다. 선생님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지수가 민준을 발견하고는 밝은 미소와 함께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동안 몇 가지 정리해야 할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민준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와 그녀의 일행, 그리고 트럭에서 내려지고 있는 정체 모를 장비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박사님,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지수는 그의 팔을 가볍게 잡고 집 안으로 안내했다. 일단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 드릴 아주 중요한 제안이 있습니다. 민준의 작은 방 안지수는 최 변호사와 함께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조금 전까지의 밝은 미소 대신
진지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선생님,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선생님에 대해 그리고 선생님을 부당하게 해고한 박 사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계약서 한 뭉치를 꺼내 민준 앞에 내밀었다. 이것은 선생님께 드리는 저의 제안이자 어쩌면 선생님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계약입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아들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내용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파격적이었다.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강지수 대표가 운영하는 오션테크 솔루션은 이민준 씨를 회사 소속 수석 기술 자문 및 특수 선박 엔진 연구 개발팀 팀장으로 정식 채용한다. 급여와 복리후생은 업계 최고 수준으로 보장하며 정년 또한 본인이 원하는 시점까지 보장한다. 둘째, 회사는 이민준 씨의 현재 거주지를 대신하여 가족 모두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을 제공하며 자녀인 이민아 양의 학비 및 교육 지원 일체를 책임진다. 또한 노모의 병원 치료 및 요양 관련 비용 역시 전액 지원한다. 셋째, 회사는 이민준 씨의 이름으로 강대호 선박기술연구소. 그녀는 그새 민준의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을 알아낸 모양이었다를 설립하고 그곳에서 그가 자신의 기술을 마음껏 펼치고 후학을 양성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인력, 그리고 연구 개발비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넷째, 박 사장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는 회사가 법률 자문팀을 통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민준 씨의 명예를 회복하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낼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한다. 민준은 계약서를 읽는 내내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것은 단순한 보답이나 취업 제안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기회였다. 그는 너무나 엄청난 제안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제가 감히 이런 엄청난 제안을 받아도 되는 겁니까? 한참 만에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그저 낡은 배나 고치던 평범한 기술자일 뿐입니다. 이런 과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지수가 그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선생님은 결코 평범한 기술자가 아니십니다. 선생님의 그 낡은 배나 고치던 경험과 손길이 제 목숨을 살렸고 저희 회사에 중요한 미래가 걸린 연구 자료들을 지켜냈습니다. 선생님은 그 누구보다도 이 일을 맡으실 자격이 충분하시고도 남습니다. 이것은 자선이나 동정이 아닙니다. 저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에 대한 정당한 요의자, 제 개인적인 진심 어린 감사함의 표현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지했고 그 안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어 보였다.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평생을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살아왔던 그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고 인정해준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이었다. 그는 옆에 앉아 계시던 노모를 바라보았다. 노모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리고 문 밖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어린 딸 미나의 초롱초롱한 눈망울도 보였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민준이 마침내 결심한 듯 말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대표님께서 저를 믿고 이런 엄청난 기회를 주신다면 제 남은 인생을 걸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의 대답에 지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에게 악수를 청했다. 두 사람의 손이 굳게 맞잡히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계약의 성립을 넘어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과 인간적인 신뢰와 존경으로 맺어진 아주 특별한 인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그날 이후 민준의 집 앞 골목은 며칠 동안 더욱더 분주해졌다.
기술자들은 그의 집을 수리하고 새로운 살림살이들을 들여놓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과 그의 가족은 지수가 마련해준 깨끗하고 안락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다. 박 사장에 대한 소식도 들려왔다. 오션테크 솔루션과 그 협력사들이 일제히 박 사장의 수리소와의 모든 거래를 중단했고 그의 부당 해고에 대한 소문이 항구 전체에 퍼지면서 그는 더 이상 업계에서 발붙이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민주는 그 소식에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을 느꼈지만 적어도 정의가 살아있다는 작은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민주는 새로운 연구소의 소장으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그는 특유의 성실함과 뛰어난 기술력으로 금세 동료들의 신뢰를 얻었고 자신의 분야에서 다시 한번 열정을 불태우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고 젊은 기술자들에게 자신의 평생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 주었다. 그의 삶은 마침내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되찾은 것이었다. 그로부터 또다시 몇 해의 시간이 흘렀다. 이민준 씨의 삶은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강지수 대표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설립된 강대호 해양기술연구소는 이제 대한민국, 아니 아시아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첨단 해양기술 연구 및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연구소의 이름은 민준의 돌아가신 아버지 평생을 받아와 배를 사랑했던 강직한 어부의 이름을 딴 것이었다. 이민준 소장은 더 이상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낡은 엔진과 씨름하는 초라한 정비공이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소탈하고 겸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자신의 일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확신에 찬 지혜가 넘실거렸다. 그의 연구소에서는 매일같이 젊고 유능한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해양기술 개발과 친환경 선박 엔진 연구에 몰두했고 민주는 그들의 든든한 정신적 지주이자 살아있는 전설로서 존경받았다. 그는 자신의 평생의 경험과 노하우를 젊은 후학들에게 아낌없이 전수하며 그들이 더 넓은 바다를 향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 그의 가족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 노모는 최고의 의료시설에서 꾸준한 치료를 받아 건강을 많이 회복했고 이제는 손녀 미나의 재롱을 보며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미나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대학에서 해양 생물학을 전공하는 우수한 학생이 되었다. 그녀는 늘 아버지의 삶과 그리고 아버지를 다시 일어서게 해준 강지수 대표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강지수 대표와 이민준 소장의 인연은 일회성 보답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사업 파트너이자 인생의 동반자로서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다. 지수는 종종 연구소를 찾아 민준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거나 때로는 그저 바다가 보이는 연구소 옥상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녀는 민준을 통해 돈이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의 회사 오션테크 솔루션 역시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갔다. 박 사장의 선박 수리소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닫았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그의 비인간적인 처사와 부당 해고 사실이 업계에 알려지면서 더 이상 그와 거래하려는 선주들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민주는 그 소식에 어떤 특별한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원망이나 분노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오직 현재의 감사함과 미래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민준의 은퇴식이 열리는 날이 왔다. 연구소 강당은 그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모인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의 오랜 동료들과 제자들, 그리고 강지수 대표와 그녀의 가족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여 그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었다. 단상에 오른 민주는 감회에 젖은 눈빛으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평범한 기술자였습니다.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분노하며 제 삶에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생각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객석 한쪽에 앉아있는 강지수 대표에게 잠시 머물렀다. 지수는 따뜻한 미소로 그에게 화답했다. 하지만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어두운 절망의 순간에 예기치 못한 만남과 아주 작은 선의 하나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며 진정한 성공이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가득 메운 젊은 제자들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부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들린 기술 하나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정의로운 양심이라는 것을. 그것이야말로 이 험난한 세상을 항해하는 우리 모두에게 꺼지지 않는 등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강당 안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민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의 삶은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았지만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결코 그 혼자만이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늘 그를 믿고 지지해준 가족과 동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인생의 기적을 선물해준 한 특별한 인연이 함께 있었다. 은퇴 후 민주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모은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해양기술 박물관을 열었다. 그곳은 아이들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해양기술의 역사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소박하고 겸손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충만한 미소가 떠나 있었다. 어느 맑은 날 그는 손녀딸이 된 미나의 손을 잡고 박물관 앞바다를 거닐고 있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그의 연구소에서 개발한 최첨단 친환경 선박이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고 있었다. 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바다의 포효는 이제 더 이상 절망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희망의 함성이었고 그의 삶이라는 위대한 항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꺼지지 않는 등대처럼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따뜻한 빛을 비춰줄 것이었다.